하인츠 하르트만은 대표적인 이고 사이칼로지스트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유럽에서 오신 여러분의 이고 사이칼로지스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죠, 하르트만이. 그리고 아나 프로이드하고 두 분이 이고 사이칼로지스트의 양대 거봉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유명한 이고 사이칼리스트 두 분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나 프로이드하고 하트만이에요. 그래서 하트만은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친 분이라고 이해하고, 우리가 이고 사이칼리스트 나중에 배우게 되면 정정한 학자들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먼저 공부를 해야 될 분이 하트만이라고 여러분 이해하면 좋아요. 네, 읽어 나가겠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 요약입니다. 대상관계 이론이 환영이나 신화가 되지 않으려면 개인과 외적 현실 사이의 관계를 규정해주는 구조를 갖추어야만 한다. 첫 번은 하트만의 이론이 나오게 되는 배경처럼 이렇게 전체를 쭉 이야기하면서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현실은 사람과 사물이 함께 존재하는 장이므로 개인이 자신의 대상들을 알기를 원한다면 현실에 접근해야 한다. 어떠한 이론이든지 타자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보는 이론은 현실에 대해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러한 타자 간의 관계가 발달 초기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현실과의 연결 또한 생애 초기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실은 계산관계 정신분석 이론의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정신분석학이 되기 위해서는 현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외적 현실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정신분석학이라기보다는 환원적인 행동주의 이론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이다. 정신분석은 자신과 타자 사이의 관계를 매개해주며 그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세계를 가정한다는 데서 다른 심리학과 구별이 된다. 프로이트의 본능적 욕동 개념은 바로 이러한 이론적 기능이 맞도록 보완된 것이다. 현실을 설명하는 이론과 대상관계의 일차적인 중요성을 두는 이론들 사이의 관계는 현실을 말하는 것이 곧 현실 속의 인물들에게 일차적인 중요성을 둔다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복잡해진다. 이론가들은 대체로 인간의 성장과 생존에 필요한 조건들을 몇몇 개로 포괄시켜 이해한다. 따라서 대상관계의 많은 측면들은 이론의 주변부에 남아있게 된다. 프로이트의 욕동구조 모델의 경우 프로이트는 내면적 과정, 욕동과 그것의 변철들을 인간의 행동의 동기로 생각했기 때문에 대상을 욕동을 방출시키는 촉진자, 목적을 억제하는 금지자, 욕동의 표적이라는 관점에서만 보았다. 프로이트는 애착을 양육자가 제공해주는 것들에 대한 아동의 욕구에서 나온 2차적인 것으로 보았다. 이처럼 관계를 1차적인 욕동의 요구들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프로이트에게 있어서 대상관계는 삶의 2차적인 요소에 불과했다. 심지어 제한된 의미에서조차 정신분석은 오랫동안 현실이 성격과 정신경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프로이트는 환자가 고백한 아동의 유혹이 진실이 아니었음을 발견하게 되자 현실 사건에 대한 관심과 함께 환상과 타고난 본능적 과정이 과거의 현실을 설명한다는 개념도 보였다. 그에게 있어서 정신적 기구들의 기능은 쾌락 원리에 입각해서 긴장된 욕동을 방출하는 것입니다. 정신분석 이론가들의 주된 관심이 외부 현실로부터 보호받는 무의식, 본능이라는 정신구조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현실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구조 모델이 등장하고 정교화가 되기 시작하자 개인이 현실과 갖는 관계에 관한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무의식적인 방어와 죄의식을 강조하는 프로이트의 임상적 통찰에서 자아는 다른 심리 경제 이론에서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아가 외부와 접촉하는 정신기구라는 사실 때문에 프로이트는 점점 더 자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면서 동시에 현실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 정신분석 이론가들은 점점 더 자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자아가 성격의 다른 부분들에 비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그들이 새롭게 현실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증거이며 욕동구조 모델 전의 프로이트 이론으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아동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관찰과 정상적 발달 및
경리적인 발달에 대한 연구가 성장함에 따라 현실에 대한 관심은 더 커져갔다. 아동 발달의 체계적인 연구는 외부 세계가 특히 아동의 환경이 되는 성인의 세계가 아동들에게 기존의 생각보다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주었다. 더군다나 환경은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이른 시기인 전 오이디푸스 단계부터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배경 때문에 이제 하트만의 연구가 이제 부각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어떤 크게 봐서는 현실에 대한 것에 관심이 초기에 이고 사이칼로지스트가 본격화되기 전에 이드 사이칼로지라고 우리가 처음 프로이드의 클래식한 어프로치를 봤어요. 이드 중심이었던 거죠. 원본능 중심의 이론이었던 거기 때문에 이고가 별로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그런 단계였던 거죠. 그래서 이드가 중심이었다고 하는 건 우리 내면의 세계 중심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실을 크게 중요시하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동 중심으로, 그 욕동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우리 한 사람 안에 있는 그 욕동 중심으로 정신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때 대상이나 또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 환경, 현실 이런 것들이 경시됐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드 사이칼로지 입장에서부터 이고 사이칼로지로 가면서 이고가 강조된다는 얘기. 이고는 현실과의 어떤 유기체가 현실과 맞부딪히는 지점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현실과 만나는 지점에서 이고가 발달한다 이런 개념이니까 결국은 이고가 중요시 된다는 얘기는 현실이 중요시 되고 있다는 얘기죠. 현실과 관계가 중요해진다는 얘기. 그래서 자아심리학으로 가면서 점점 더 이고의 중요성 그리고 또 현실의 중요성들이 부각되는 이런 시점에서 지금 하트만의 이론들이 출현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하트만의 연구도 자아가 강조되고 현실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던 당시 맥락 안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하트만은 과도기적인 인물이다. 그의 모든 저서에 나타나는 그의 주된 관심사는 현실의 이론적인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는 기존의 역동 이론을 수정 보완했다. 그의 주된 연구는 인간의 근원적인 동기에 대한 고전적 이론의 시각을 현실과 현실의 대변인인 자아 쪽으로 돌리는 작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동 모델에 대한 하트만의 충성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대상관계의 역동적 의미를 다룰 때마다 성장과 발달의 영향을 무시한 채 대상관계 자체만을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현실에 대한 그의 이론은 고전적 이론을 보존한 채 새롭게 등장한 자료들을 받아들이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그에게 있어서 현실은 유기체가 상호작용해야 하는 긍정 조건이며 생태학적 체계이다. 하트만은 심리 발달을 진화와 적응의 관점에서 접근했다. 그의 관심은 자신의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인간의 적응 기제에 대한 프로이트의 이론을 확장하는 것이었다. 때문에 그는 중요한 타자들이 개인의 삶에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현실을 다루는 인간의 능력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다른 이론가들이 대상관계의 동기적 역할이라는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캔버스를 넓혀주었다. 그러한 그의 공헌이 없었다면 대상관계 자료들을 통합한 정교한 역동구조 이론이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하트만은 1930년과 1940년대에 역동 이론에 도전했던 설리반, 프롬, 톰슨, 허나이의 급진적인 이론들에 대해 그들이 역동 이론을 그렸다는 이유로 그들의 이론을 공유하지 않았다. 그런 문화주의자들인 프롬과 톰슨이 프로이트의 복잡한 사고 구조를 단순화시켰다고 강력하게 비난합니다. 여기서 대표적으로 얘기되는 설리반이나 에릭 프롬이나 탐슨이나 호니 이런 분들은 그 당시엔 네오 프로이디언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신 프로이드 학파.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이분들은 문화주의자, 컬처럴리스트라고 불렀던 거죠. 환경을 중요시했던 이분들의 어떤 이론의 성향 때문에 이분들은 문화주의자라고 불리고 네오 프로이디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이분들이
그 당시에 정통적인 정신분석 이론 쪽에서는 이단으로 볼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상황에 있었다고. 그래서 여기 지금 하트만은 이런 정신분석의 정통 이론이 아닌 이런 새로운 이론들로부터 정신분석을 지켜내려고 하는 아주 엄청난 그런 상황에서 정신분석을 지켜내려고 사명감에 불타서 일했다고 이렇게 우리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프로이드의 정통 이론을 이 문화주의자들로 혹은 신프로이디언으로 가진 이런 새로운 접근법에 오염되지 않도록 지켜내려고 하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프로이드의 이론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로 새로운 이론을 추가해서 프로이드를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입장을 취했어요. 그래서 어떤 면은 프로이드를 근본적으로 수정해낸다고 하는 이런 쪽보다는 프로이드의 이론을 그대로 다치지 않게 하면서 자기 이론을 덧붙여서 전체적으로 프로이드의 이론에 반대하는 세력들과의 투쟁에서 프로이드의 정통 정신분석 이론을 지켜내려고 하는 노력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보면은 그런 하트만의 목적은 단순히 그들을 비판하는 데 있지 않았고 그들의 통찰을 독동 모델 안에 통합하고자 했다. 그는 고론적 모델의 본질을 유지한 채 현실관계와 동기의 특정한 측면을 설명해 줄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개념을 만들고자 했다. 하트만의 가정 환경과 문학 학문적 배경과 자연과학과 사회과의 뛰어난 학자들 사이의 교류로 인해 그는 당대의 지적 전통을 깊이 수용했고 매우 존중했다. 그래서 이 저자가 말하는 것은 헌법학자를 표현해요. 헌법학자들은 헌법에 도전할 수 없고 각 조항들의 의미를 해석함으로써 그리고 그것을 예전에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현실 상황에 적용시키는 자신들의 주석을 통해서 헌법의 효과를 수정할 수 있는 것처럼 하트만은 그런 방식으로 프로이트에 접근했다. 마치 자신의 연구 목적이 정신분석학의 각 측면을 해석하는 데 있다는 듯이 논평을 통해 프로이트의 이론의 본질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 논평이 가져다 준 결과는 전혀 새로운 것이었다. 일반 심리학으로서의 정신분석. 거시적으로 볼 때 하트만은 정신분석학의 정신병리 이론을 일반 심리학으로 확장시켰다. 사실 그것은 프로이트의 총기 목표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목표는 정신병리와 정신신경증 이론에 의해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오디푸스적 신경증 연구에서 하트만은 병리의 원인을 심리내적인 갈등에서 찾았다. 그에게 있어서 역동은 그러한 갈등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 개념이었다. 오랜 시간 동안 정신분석학은 역동과 갈등 그리고 그것들의 신경증적인 증후에만 관심을 쏟았다. 하트만에게 있어서 정신분석학은 거시적인 목적과 미시적인 목적을 갖고 있었다. 정신병리에 초점을 두고 심리내적 갈등을 다루는 것은 미시적인 목적이다. 그는 미시적 목적과 마찬가지로 거시적 목적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정신분석은 전체 성격 이론이 되어야 한다. 정신분석학은 병리적인 정신현상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정신현상도 설명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정신분석학은 이제까지 비분석적인 심리학이 취급했던 주제들을 다뤄야 한다. 이제 정신분석학은 환경에 대한 적응, 성취, 자아관심, 그리고 합리적인 행동 영역과 비합리적인 행동 영역을 연구해야 한다. 하트만은 정상적인 정신현상과 정신병리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트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환자의 정상적 정신기능과 신경증 사이의 상호작용을 다루지 않고서는 그의 병을 치료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경증과 그 병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건강한 정신을 발생시키는 원인도 알아야 한다. 자, 여기서 우리 조금 쉬어서 가면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내용이 지금 요약됐는데 여러분들이 느끼는 걸 조금 우리 나누고 가죠. 여기서 정신병리학이 정신분석을 정신병리학으로 남아있도록 하지 않고 일반 심리학으로 바꿔낸다고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죠. 여기서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찰스 브레나의 얘기하고 같은 얘기예요. 찰스 브레나도 그 현대에 와서
같은 원래 프로이드가 처음 시도했던 게 이런 것이었죠. 처음에는 일반 심리학으로 하고 싶었지만 어느 순간 실제 신경적 이론으로 가면서 사실은 이걸 다 자기 것으로 하지 못했어요. 꿈 이론이나 어떤 실수 이런 것들 몇 가지 우리가 실현을 하거나 말 실수나 행동의 실수 이런 것들도 무의식에서 온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거 일상 안에서의 정신병리처럼 이렇게 정신병리학적인 측면 쪽에서 봤다는 거가 프로이드의 약점이죠. 어떤 면에서 정상적인 것들 현상들을 다 설명해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초기에는 그러고 싶었지만 프로이드 스스로는 이렇게 일반 심리학으로까지 충분하게 발전시키지 못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인스 하트만은 이 부분을 프로이드의 이론을 그대로 보존하는 방법이 아주 이분은 테크니컬하죠. 굉장히 아까 얘기 들은 헌법학자가 헌법에 주석을 달아서 사실은 헌법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해석을 현실에 맞게 해석을 해냄으로써 실질적인 헌법의 적용을 현실에 맞게 변화시켜 나가려고 하는 애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분은 프로이드 이론을 손댈 생각은 없어요. 이건 프로이드 것은 손대서는 안 된다. 그래서 프로이드의 이론을 그대로 온전시키는 방법으로 이분이 여기서 나오는 미시적 목표, 정신분석의 미시적인 목표와 거시적인 목표를 구별을 함으로써 프로이드 것은 미시적인 목표란 자기가 추가한 것은 거시적인 목표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의 이론을 그대로 온존하면서 자기 주장을 가지고 정신분석의 범위를 넓혔다고 하는 이런 구조를 택한 거죠.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이분이 접근하는 게 보수적인 접근 방법이었다고 보죠. 찰스 브레나의 경우는 어때요? 찰스 브레나가 마지막에 버린 것은 마음의 삼중 구조 이론이죠. 이고, 이드, 수프 이고라는 구조 이론 자체를 버렸다는 얘기는 구조 이론을 버렸다는 건 초심리학의 가장 프로이드 초심리학의 가장 기본인 이고, 이드, 수프 이고의 마음의 삼중 구조 이론을 과감하게 버렸어요. 이분도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생애 말기쯤 돼서 버리게 되는데 그래서 현대 갈등 이론이라는 새로운 학파를 창설하는 이런 상황으로 발전시켰어요. 정신분석 이론을. 그때도 찰스 브레나가 원하는 것은 여기 하인스 하트만과 다른 접근 방법이긴 하지만 두 사람 다 정신분석을 정신병리학으로 봐서는 불완전하다고 보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반 심리학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나 심리나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의 심리나 심리적인 원리는 같이 우리가 봐야 된다 하는 그런 인사이트가 어쩌면 여기 하트만에도 있고 찰스 브레나에도 있는데 ICC가 추구하고 있는 게 이 라인에 정신분석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신병리학으로서의 정신분석을 여러분 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적용 범위가 건강한 사람까지를 포함한 그래서 정신병리학을 뿐만이 아니고 건강한 사람들에게 적용된 것이 일반 심리학이 될 때만 정신분석이 참으로 큰 공헌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회 각 영역에 정신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큰 도움을 줄 수 있는데 너무 정신병리학적으로 본 좁은 견해가 너무 오랫동안 정신분석학계를 지배해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하트만의 견해는 굉장히 선각자적인 입장이고 그리고 최근 들어 찰스 브레나도 20세기에 이런 20세기 후반에 와서 이런 주장들을 아주 실제 임상 이론으로서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인간을 이해하는 학문으로서 정신분석의 영역을 크게 넓혔다고 하는 점에서 두 분이 같은 공헌을 했다고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통섭적인 통합적인 이론들을 우리가 조금 더 익혀나갈 필요가 있겠죠. 하트만은 정신 분석학을 거시적인 측면과 미시적인 측면으로 나눔으로써 오론적 이론이 다루었던 영역을 행위, 주지화, 환상, 가치와 같은 현상들로 확장했다. 심리 내적 갈등을 다루었던 전통적인 정신 분석학에서 행동은 기본 개념이 아니었다. 게다가 행동은 구조적으로 그리고 발생학적으로 근본적인 인간의 동기에 의해서 발생한다. 미시적인 정신 분석학에서는 현실 세계에서 드러난 행위로 정의된 행동은 심층의 정신 역동을 표현할 때만 관심거리가 됩니다. 이처럼 이론의 적용 범위를 넓히려는 하트만은 개인과 현실 사이의 관계에 관심을 집중시켰다. 조작주의의 영향을 받은 설리반과 같은 연구자들은 행동이 직접적인 관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행동을 이론의 초점으로 삼았다. 반면에 객관적인 관찰이 불가능한 심리 내적 갈등은 조작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 그것은 단지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하트만은 이러한 제안을 끊임없이 거부했다. 그는 행동의 중요한 이론적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인간과 그의 외적 세계 사이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했다. 하트만은 방어의 한 형태인 주지화를 거시적인 의미와 미시적인 의미로 구별했다. 미시적인 관점에서 주지화는 일종의 자아의 방어 기제이며 자아가 받아들일 수 없는 욕동의 요구를 다루는 하나의 방식이다. 따라서 정신분석학자들은 정밀적 증후의 원인 또는 결과로서의 주지화에 관심을 가졌다. 하트만은 이러한 견해를 그대로 둔 채 주지화에 대한 거시적인 견해를 보여줬다. 그는 주지화가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즉 주지화는 개인이 현실과 맺는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주지화는 역동을 방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실에 대한 건설적이며 현실 지향적인 접근을 제공한다. 거시적인 정신분석학에서 방어 기제는 갈등을 해결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현실에 적응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환상에 대한 하트만의 접근 방법은 주지화에 대한 그의 접근 방법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완한다. 미시적으로 볼 때 환상은 현실로부터의 철수와 2차 사고 과정의 포기를 뜻하기 때문에 퇴행적이고 병리적 현상, 특히 성인들의 경우 그러하다. 그러나 거시적으로 볼 때 환상은 개인이 현실과 관계 맺는 우회로 바뀌다. 환상은 개인에게 문제에 접근하는 새로운 관점을 가져다 준다. 환상은 논리적인 사고로는 얻을 수 없는 해결책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 환상은 특별한 이유 때문에 문제를 풀 수 없는 현실에서 일시적으로 철수함으로써 환상은 새롭고 창조적인 적응 능력과 현실로 돌아올 수 있는 숨쉴 공간을 만듭니다. 하트만은 가치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정신분석학의 연구 범위를 더욱 확장했다. 가치는 단순히 역동의 요구에 대항하는 반동경성과 다른 방어적 구조들에 의하여 대항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협동을 촉진하고 개인의 생존과 종족의 보존에 봉사한 수단이기도 하다. 하트만은 정신경제 안에는 중요한 역동적 의미를 갖는 도덕적 동기가 있다고 말한다. 인간의 욕구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협력할 것을 요구한다. 사회가 높이 평가하는 어떤 가치들은 그 욕구에 봉사한다. 따라서 가치는 심리 내적인 산물이기보다 사회적 또는 적응적 압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굉장히 이제 흥미있는 어떤 이론의 확장을 보죠. 프로이드의 이론을 정신병리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했던 프로이드의 이론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이걸 미시적인 어떤 목적으로 보고 거시적인 목적, 정신분석의 목적이나 목표는 그걸 초월하는 현실과의 관계, 현실에 적응하는 쪽의 이론을 지금 포함시키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아까 예를 들어 주지화 하나만 보더라도 주지화가 방어적인 것이다. 정신병리적인 측면에서 이게 방어 수단으로 주로 이해를 했는데 이 주지화가 사실은 현실 적용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봄으로써 긍정적인 부분을 또 찾아내고 있죠. 그래서 거시적인 것과 미시적인 것을 같이 이렇게 아우르려고 애를 썼죠.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현대 갈등 이론에서 찰스 브레나가 하는 얘기도 비슷해요. 전혀 다른 접근이지만 잘 들어보시면 우리의 어떤 행동도 우리의 행동은 한편에서는 방어적이고 한편에서는 역동 만족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위 자체를 어느 하나로 분류해서 방어적인 수단이라고 보는 것 자체를 거부한다는 게 어느 우리의 정치적인 활동도 순전히 방어적인 것은 하나도 없다. 모든 방어 수단이 또 한쪽에서는 역동을 만족시키는 수단이다. 그런 측면에서 좀 종합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찰스 프레너가 봤던 것은 우리의 모든 행동은 결국은 적절한 타협 형성을 어떻게 해내느냐, 컴프로마이스 포메이션이라고 봤던 거죠. 어떤 타협 형성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역동을 만족시키면서 또 한편에서는 불안이나 우울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면서, 그래 불안과 우울이 지나치지 않도록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족을 얻는 거죠. 이 두 가지 측면이 함께 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인간을 봐야 된다고 하는 이런 어프로치가 조금 뉘앙스는 다르지만 여기서 거시적인 목적과 미시적인 목적으로 나누어서 프로이드 이론의 자기의 새로운 연구 결과를 합쳐놓은 하트만의 접근 방법하고 아주 일정한 부분에서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아주 흥미로워요. 교수님, 그 주지와 문제가 예. 어떤 병리적 증후라는 관점을 많이 갖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이거 자체가 어떤 환자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 수단이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것은 미시적으로 볼 때 내담자들은 주로 주지와를 방어 수단으로 쓰죠. 대부분. 네. 그렇지만 건강한 사람들이나 어떤 건강하지 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주지와가 또 필요해요. 이 세상을 적응해 나가는데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잘 이해하고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잘 배워서 이 세상에 잘 적응하고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을 만족을 충분히 얻기 위해서 건설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주지와라는 게 꼭 나쁜 것이라고만 우리가 너무 우리의 정신활동이나 실제 삶 속에서의 활동들을 너무 외골수로만 정신병리학적으로만 접근하다 보면 우리가 균형을 잃어버려요. 사실은 지적으로 잘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잖아. 여러분이 어떤 지적인 능력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어떤 분들은 지금 병리적인 분들은 어떤 부분에 굉장히 지적인 기능이 발달했죠. 그러니까 한국의 최고의 수재들이 모인 곳에 가면은 이모셔널리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주지와가 이분을 성공하게 만들었어요.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주지와가 큰 도움을 주었는데 또 한편에서는 모든 것을 지적으로 자기의 정서, 특히 아픈 정서를 만나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주지와를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힘든 정서를 만나지 않는 것을 전부 지적인 작업으로 방을 힘든 정서로 회피해 나가는 방법으로 주지와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분들은 대인관계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서적인 접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정서가 인텔렉트하고 이모션이 완전히 에펙트하고 인텔렉트가 이렇게 분리되어 버려요. 아이솔레이션이 일어나요. 그래 지적으로 세상 사람들하고 관계를 전부 지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데 지적인 면만 가지고는 인간관계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아주 독특한 케이스에 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 사람은 자기 친구들하고 관계를 아주 잘하고 싶어 해요. 근데 친구를 만나기 전에 이 친구가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하면 이 친구가 나를 좋아할까? 그리고
나를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아주 많은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에 잠겨 있어서 실제 그 사람을 만났을 때는 이 생각을 가지고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정서적으로 통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두 사람 간의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이 실패하는 거죠. 그럼 결국은 멀어지게 되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바로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낯선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분에게는 어떻게 내가 혹시 저분이 나를 해할지도 모르는 생각이 있으니까 이분에게는 어떻게 처신해야지 하는데 자기가 그 생각을 해서 이 얘기를 하려고 할 무렵에는 벌써 이 사람은 지나가 버린다니. 내가 지적인 작업을 통해서 반응을 하려고 한다면 항상 타이밍을 못 맞추죠. 사람들과의 컨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건 엄마하고 아이 컨택이 안 되면서 사람은 사람같이 느껴지죠. 거의 정서적인 컨택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 그래서 지적인 작업을 통해서 이 정서를 대신해서 지적인 작업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하려고 할 때 삭막한 관계가 일어나면서 관계가 결국은 깨져버리는 거죠. 그런 일 때문에 고생하는데 그래서 이 주지와를 그럼 꼭 방어 수단으로만 볼 것이냐 하면 또 그렇지 않다는 이분이 그 좋은 학교를 가서 그래도 성공적으로 지금 사회생활을 해내고 있는 것은 성공한 기능이잖아요. 이건 주지와 덕분에 이분은 성공했어요. 일정 부분. 그렇지만 또 병리적인 측면에서 이 주지와가 결국은 이 사람을 또 정서적으로 굉장히 힘들게 하고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얘기예요. 팬터시도 마찬가지죠. 아주 심한 분열증 환자들은 굉장히 큰 패러노이드한 팬터시를 가지고 있죠. 사람들이 다 자기를 공격해 오는 것 같은 어떤 두려움들을 항상 느끼는데 내적 대상 세계에서도 이 팬터시 자기를 침해하는 어떤 대상들을 만나기 때문에 이 팬터시가 굉장히 두려운 팬터시죠. 어떤 병리적인 현상으로 드러나는데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팬터시는 모든 창조성의 근원이죠. 여러분들이 팬터시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사유,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팬터시로부터 시작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팬터시가 가진 아주 순기능도 있는데 우리는 역기능만 보는 거는 아까 어떤 여기서 하트만 얘기하는 미시적인 견해고 거시적인 견해로 본다면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함께 봐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